신림동에서 묻지마 흉기 살인 사건이 최원종 씨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흉기를 휘둘렀고요. 또 정유정 씨 범죄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이코패스 성향, 즉 성격적인 장애로 인해서 환청, 망상과 같은 정신병적 증상이. 안녕하세요. 마음을 밝히는 언니, 정신과 전문의 유혜진입니다. 참 요즘에 흉흉한 사건 사고가 너무너무 많죠. 얼마 전에 20대 초반 정유정 씨가 과외 앱을 통해서 또래 여성을 무차별 살해한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었는데요. 사실 저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사건에 대해서 다루는 영상을 2편 정도 찍었습니다. 정유정 씨 사건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또 이 일이 지나간 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아서 신림동에서 묻지마 흉기 살인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피의자는 조선이라는 30대 초반 남성이었는데요. 7월 21일 신림역 부근에서 피의자 조선이 노린 건 또래 남성이었습니다. 달려든 첫 목표물, 20대 남성이었죠. 무차별적으로 찌르고 누르고 다음 대상을 찾습니다. 골목을 달리면서 마주친 노인과 여성은 무시하고 또 젊은 남성이 보이니까 바로 공격합니다. 결국 20대 남성 1명이 사망하고 또 다른 남성분들 3명이나 중상을 입게 된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조선 씨가 밝힌 살인 동기로는요, 이 또래 남성에게 열등감을 느꼈다고 했고요. 또 사람을 죽여서 관심을 끌고 싶다라고도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사이코패스 검사에서는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로 진단되는데 무려 40점을 기록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본인이 오래전부터 살인 욕구가 있었다, 사이코패스 성향인 것 같다, 이런 진술을 하기도 했고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오랫동안 사회에 부적응하고 있었던 점. 두 번째, 또래에 대한 극심한 열등감과 분노. 세 번째, 오랜 기간 동안 살인 욕구를 느껴왔고 실행에 옮겼다는 점. 네 번째, 높은 사이코패스 성향. 다섯 번째,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무참하게 죽였다는 점에서 정유정 씨 살인 사건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더 문제는 신림동 칼부림 사건 후 불과 2주 만에 또 경기도 분당 서현역 인근 AK 플라자에서 묻지마 살인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20대 초반의 남성 최원종 씨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흉기를 휘둘렀고요. 불과 1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1명이 숨지고 13분이나 크게 다치는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조선 씨 같은 경우에는 같은 남성만 살인 목표로 공격을 했지만 최원종 씨의 경우에는 특정 연령이나 성별을 겨냥한 게 아니고 그냥 정말 아무나 공격을 했습니다. 이 최원종 씨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2015년도 중학생 때부터 모 병원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왔고요. 2020년에는 조현성 인격 장애를 진단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 살인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정신과 치료를 전혀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특정 집단이 나를 스토킹하고 괴롭혀서 죽이려고 한다, 내 사생활을 전부 보고 있다고 진술을 하면서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체포 이후에도 범죄자 머그샷 촬영까지 거부하는 정말 개념도 없고 일말의 반성의 태도가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경찰은 최 씨가 환청, 피해망상과 같은 이런 정신적 질환에 의해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경찰서에서 머그샷 촬영 거부하는 행동으로만 미루어 봐도 이분은 정말 이 정신적인 문제가 심각한 분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이번에도 묻지마 살인 사건이라는 점은 정유정 씨, 조선 씨 사건과 유사하지만 살인의 원인이나 동기는 이 최원종 씨의 경우에는 정말 다른 점이 많다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뉴스 기사를 토대로 볼 때 최원종 씨의 경우에는 이 살인 사건 시에 좀 환청, 피해망상과 같은 이런 정신병적인 증상이 극심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분이 중학생 때 모병원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은 후 지난 2020년까지 5년가량 치료를 받았는데 그 후 범행 당시까지 3년 동안은 해당 병원에서의 진료 기록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으로 봤을 때는 환청과 망상 같은 이런 정신병 증상에 의한 현실 검증력의 악화. 사실 이게 환청이라는 게요, 심한 경우에는 정말 생생하게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는 목소리가 이 귀에서 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청이 들리면 1대1로 서로 마주보고 대화하는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대화에 집중을 못하고 계속 다른 곳을 보거나 또는 실제로 앞에 있는 사람의 얘기는 무시하고 환청과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환청 외에도 이 피해 망상, 또 공격성 조절 능력 저하 같은 이런 요인들이 겹쳐지면서 이렇게 끔찍한 살인사건까지도 이어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사실 이 사건을 보면서 2018년도에 강북 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발생한 임세원 교수님 살인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이 환자인 박모 씨는 조울증을 앓고 있는 분이었고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해서 수개월 있다가 예약 없이 병원에 방문했고요. 아마 그 사이에는 치료를 받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이분이 진료 상담을 받던 중에 담당 의사인 임세원 교수님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사실 임세원 교수님은 긴급 대피 공간에 숨었으면 목숨을 건질 수도 있었지만 접수실에 있는 간호사들에게 빨리 피하라고 소리를 치다가 이런 끔찍한 참변을 당하게 되셨습니다. 이 박모 씨도요, 경찰이 살인 동기에 대해서 조사할 때 이분이 횡설수설하고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포함한 주변이 조사를 했는데 이 박모 씨 어머니는 아들의 폭력성 때문에 같이 살 수가 없다, 떨어져 살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분이 가족과 떨어져 살면서 치료도 받지 않고 있던 이런 상황에서 이런 끔찍한 사건을 저지른 거죠. 결국 박모 씨는 2020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서현역 흉기 난동 살인 사건은 조선 또 정유정 씨 범죄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환청, 망상이 극심한 상태에서 현실 검증력이 무너질 수 있고, 또 그런 상태에서는 정말 공격성이 조절이 안 돼서 폭력, 심하면 살인 사건까지도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전공의로 일할 때는 이 보호병동이라는 곳에서 환자분들을 치료하는데요. 이 보호병동이라는 곳은 자해, 타해 위험성이 높은 분들이 증상이 좀 안정될 때까지 외부로부터 좀 격리가 되어서 치료를 받는 곳입니다. 사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동기들, 선후배분들도 다들 전공의 때 환자분들께 한 번씩은 맞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때는 어릴 때고 또 우리가 열정이 많을 때니까 이때는 뭐 회식할 때 맞아, 그때 그랬었지? 너 위험했었지? 그래도 이만하길 다행이다 하면서 추억거리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추억 정도로 끝난 게 저희가 정말 운이 좋았던 것일 수도 있죠. 사실 좀 제 자랑을 하자면 저는 신기하게 단 한 번도 환자분께 맞은 적은 없는데요. 딱 한 번 이 보호병동에서 자폐 성향이 있는 20대 남자 환자가 저에게 주먹을 휘두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위기에 강하거든요. 그래서 권투할 때 보면 이 주먹이 날라와도 절대로 겁먹지 말고 눈을 감지 말아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먹을 보면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한 끗 차이로 피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제가 그때 맞았으면 이 코뼈가 부러졌겠죠? 지금은 이게 별일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정말 큰일 날 뻔할 수도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잠깐 이야기가 좀 다른 데로 흘러갔는데요. 다시 우리가 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폭력성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면 이 환청과 망상, 이런 액티브한 정신증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는요, 정말 위험할 수 있는 상황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조금 예민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모든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 찍는 것은 아주 굉장히 정말 위험한 관점일 수 있습니다. 통계상으로 보면
실제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일반인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2017년 발표된 대검찰청 범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비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1.2%, 반면에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0.0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저지를 확률은 비정신질환자가 범죄를 저지를 확률의 15분의 1에 불과한 거죠. 게다가 2022년 2분기 19세에서 71세 성인 2063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울 위험군이 16.9%, 자살 생각률은 12.7%로 여전히 굉장히 높은 상태였는데요. 또 이외에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 결과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은 27.8%, 1년 유병률은 8.5%로 나타났고요. 좀 쉽게 설명드리자면 성인 4명 중 1명은 평생 1번, 성인 10명 중 1명은 1년에 1번 정도는 정신질환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이 정신질환은 특별한 사람, 이상한 사람만 겪는 병이 아니고 정말 누구나 평생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흔한 질환이거든요. 이게 2021년도 조사인데 이게 코로나 기간 동안 우울증 환자가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아마 평생 유병률, 1년 유병률도 이전 조사에 비해서는 훨씬 증가된 상태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게다가 이 정신적인 질환 또한 이 고혈압, 당뇨와 같은 다른 만성 내과 질환과 동일하게 발병이 되고 나서도 지속적인 치료와 상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많아질수록 치료를 받기를 꺼리게 돼서 초기에 치료를 하면 금방 해결될 문제가 중증 정신질환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신건강의학과의 문턱을 좀 낮추려고 하는 것이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우울증, 공황장애와는 다르게 환청, 망상과 같은 이런 심각한 정신증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좀 다른데요. 이 경우에는 현실 검증력의 저하까지 동반될 수가 있어서 자신의 병에 대한 인정도 전혀 안 되고 자발적인 치료를 받기가 더더욱 어렵습니다. 치료가 안 되다 보면 정말 더 심각한 중증의 상황까지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이 정신병 증상에 시달리시는 분들 중에 이 자살을 강요하는 환청을 듣는 경우에는요, 뭐 예를 들면 뭐 뛰어내려 죽어, 목을 매, 이런 환청이 극심한 경우에는 사실 환청에 시달리다 못해서 스스로 정말 목숨을 끊으시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사실 이 환청, 망상이 조절이 안 되면 남을 해하는 이 타해보다는 자해, 즉 자살이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요. 하지만 이거는 자살이기 때문에 이슈가 되지 않아서 조용히 묻히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같은 묻지마 범죄라도 원인이 다를 수 있다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사실 조선 정유정 씨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코패스 성향, 즉 성격적인 장애로 인해서 살인사건을 벌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서현역 살인사건은 환청, 망상과 같은 정신병적 증상이 기여한 바가 조금 더 많다고 보이는 거죠.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성격 장애는 굉장히 자아동조적이기 때문에, 즉 자기 자신은 스스로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불편감이 적다는 거죠. 당연히 치료를 받게 될 가능성이 적고, 조선 씨나 정유정 씨도 이 정신과 치료 병력이 전혀 없었고요. 하지만 이번 서현역 사건의 경우에는 이 가해자가 중학생 때부터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실제로 5년간 꾸준히 치료도 받았고요. 조현병이 이렇게 어린 나이부터 발병을 했다면 이 환청, 망상도 극심한 상태였을 거고요. 예후도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사실 이 최원종 씨도 치료가 좀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최원종 씨는요, 2022년도에는 조현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고 나서 2023년도 범죄를 저지르기까지 3년간은 치료를 전혀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조현성 인격장애는 사실 다른 성격장애와 다르게 임상적으로 검증된 사례가 거의 없어서 굉장히 보기 드문 경우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 최원종 씨에 대한 보도 자료가 많지가 않아서 일반적인 케이스로 이 조현성 인격장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좀 유아기부터 부모에게 만성적으로 거부, 방임당하면서 정서적인 교류 없이 방치되면서 따뜻한 사회적, 정서적 상호작용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자라온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에는 자신만의 환상 속의 세계에 머무르고 인터넷 공간이 타인과 상호 교류를 하는 유일한 활동 무대가 되는 경우가 많죠. 저는 사실 이분이 과연 조현성 인격장애가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분이 꾸준하게 제대로 된 치료만 받았더라도 이렇게 끔찍한 참사가 벌어지는 것은 분명히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난 8월 4일 법무부에서도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법원이 결정하게 하는 이 사법 입원제 도입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에 서희초 사건 영상에서도 이 사건은 교사의 정당한 지도권을 보장하지 않고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에게 교사한테만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이 제도적인 문제가 원인이다, 이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사실 이 문제도 결국에는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 치료를 시행하는 법제도의 개정, 개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제가 전문의가 되던 해에 시행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런 제도적인 원인 때문에 발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좀 중증의 증상이 있는, 즉 자해 및 타해 위험성이 높게 평가되는 환자에 대해서 필요시에는 강제적인 치료를 보장하는 이 사법 시스템의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한 부분이 강화되는 것이 서현역에서 무고하게 희생되신 고인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신과 강제 치료 시스템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도 꼭 기대해 주세요. 구독자님들 중에 평소에 생활하시면서 고민거리나 상담하고 싶은 여러 가지 사연들 있으실 텐데요. 고민 상담이나 나눠주시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저희 s공감tv gmail.com, 저희 밝히는 언니 채널 이메일로 사연 메일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과 공감될 만한 고민이나 사연이라면 저희 채널을 통해서 고민 상담도 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연 보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마음의 불을 밝혀봐요.